나는 20살에 시집을 왔다. 그땐 세상이 참 좁았다. 동네 안에서도 소문 하나가 하루면 끝에서 끝으로 퍼졌고 여자의 인생은 어디 시집 가느냐로 평가받던 시절이었다. 우리 집은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았다. 나는 평범한 농가의 맏딸로 자라 어릴 적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새벽엔 밭에 나가 아버지를 돕고 낮엔 어머니 옆에서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었다. 학교는 겨우 고등학교까지만 다녔다. 더 배우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말했다. 여자가 공부는 왜 해? 손발이 부지런해야지. 그러던 어느 날 중매쟁이 아줌마가 찾아왔다. 은실 양 시댁이 참 좋은 집안이야. 양반가에다 땅도 있고 어머님이 아주 인품이 좋으시다더라.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입꼬리를 올렸고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좋은 데 가면 내가 고생은 좀 해도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겠지. 그렇게 나는 한 번의 인사, 몇 번의 식사 자리만으로 인생이 정해졌다. 신부 화장도 서툴게 받았다. 시골 미용사 언니가 내 볼에 연분홍색 분을 얹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여자가 되는 거야. 잘 살아. 그 말이 축복처럼 들리던 그날 나는 하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시집 문턱을 넘었다. 시집 첫날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앞으로 우리 집 제사만 잘 지내면 내가 너한테 뭐라 안 한다.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다. 그땐 제사가 뭐 대수냐, 마음만 다하면 되겠지 싶었다. 하지만 그 말이 내 인생의 굴레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그 집은 말 그대로 양반집이었다. 대문부터 달랐다. 낡았지만 큼직한 대문에 한자로 써진 무순댁 종가라는 문패가 걸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집은 7대째 제사를 끊지 않은 집이다. 조상 덕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의 무게를 몰랐다. 결혼 첫 해부터 제사가 줄줄이 이어졌다.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증조, 고조, 당숙, 작은할머니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의 제삿날이 빼곡했다. 시어머니는 음력 달력을 꺼내놓고 말했다. 여기, 이게 시조할아버지. 여긴 시조할머니. 여긴 둘째 숙부제사. 달력엔 검은 글씨로 날짜마다 이름이 적혔다. 나는 달력을 들여다보며 입이 떡 벌어졌다. 이게 다 제사예요? 그럼. 우리 집은 제사를 소홀히 하면 안 돼. 양반가에서는 그게 예의야. 그에 나는 음력이라는 걸 처음으로 제대로 배웠다. 양력으로 사는 세상에서 나는 매달 음력 며칠에 맞춰 제사를 준비했다. 시장에 나가면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나를 보면 웃었다. 이번에도 제사야? 은실 씨는 제사도 많네.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예, 또요. 또 제사네요. 제삿날 전날이 되면 전투가 시작됐다. 콩나물 다듬고, 도라지 까고, 고사리 삶고, 생선 굽고, 탕 끓이고, 전 부치고, 부엌은 늘 전 냄새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부엌 입구에 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살폈다. 전은 3개씩, 탕은 2그릇. 과일은 반드시 홀수로 놔야 한다. 그 규칙을 어기면 상이 엉망이라며 다시 차리게 했다. 그 시절 내 손에는 늘 화상 자국이 있었다. 전 부치다 튀는 기름에 데이고 탕 국물 맛보다 입천장이 헐어 있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부엌 불을 켜고 밤 12시가 넘어야 불을 끄는 생활. 남편은 그새 골아떨어져 코를 골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복 터진 인생인가.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제사 당일 상 위에 모든 음식을 차려놓으면 시어머니가 조용히 상을 훑쳤다.
그때마다 심장이 철렁했다. 너는 아직도 제 사상을 모르네. 저 사과를 왜 왼쪽에 놔? 네, 어머니. 다음엔 오른쪽에 두겠습니다. 배는 꼭 대칭으로 놔야지. 그리고 조기 꼬리가 왼쪽을 봐야 해. 몰라. 그 말에 나는 허리를 더 숙였다. 죄송합니다. 한 번은 너무 피곤해 배를 거꾸로 놨다가 큰일이 났다. 시어머니는 상을 들고 뒤집어 버리며 외쳤다. 이게 사람 제사상이냐? 조상님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날 나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다시 상을 차렸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제사 냄새, 명절의 긴장감이 내 인생의 배경음처럼 깔린 세월이었다. 아이 둘을 낳아 키우면서도 제사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아이 생일날이 제사와 겹치면 생일상 대신 제사상을 먼저 차렸다. 그게 그 집안의 법이었다. 남편은 늘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옛날 분이니까 그냥 맞춰드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30년 동안 나는 내 생일보다 제사날을 더 정확히 외웠다. 내 이름은 어디서 불리지 않아도 제사상 앞에서는 늘 들렸다. 은실아, 숟가락 놓는 자리 잘 봐. 저기 그릇 좀 받고. 그게 내 인생의 소리였다. 그러다 가끔 혼자 거울 앞에 서면 낯설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이게 누구였지? 내 이름을 속삭여봐도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제사를 잘 지내는 며느리였다. 그게 내 존재의 전부였다. 명절이 다가오면 다른 집들은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들지만 우리 집은 달랐다. 우리 집에선 늘 제사가 먼저였다. 설날에도 추석에도 심지어 생일이나 손주 돌잔치가 있어도 제사가 겹치면 모든 일정이 밀렸다. 명절이 제사와 겹치면 제사는 따로 해야지. 조상 제사 앞에 명절 밥상 차리면 안 돼.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곧 법이었다. 그래서 우리 집엔 언제나 두 개의 상이 있었다. 명절 상, 그리고 제사 상. 나는 그 두 상 사이를 오가며 허리를 두 번씩 굽혔다. 음식의 향기가 섞이고 웃음과 긴장이 함께 떠도는 집안. 하지만 그 안엔 따뜻한 가족의 온기보다 의무의 냄새가 더 짙었다. 며느리로 산 세월 내내 나는 언제나 부엌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 작은 공간 안에서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자랐다. 봄엔 부추전, 여름엔 녹두전, 가을엔 송편, 겨울엔 탕국. 음식은 계절마다 달라졌지만 내 자리만은 변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90을 훌쩍 넘기셨다. 연세가 많아지셔도 목소리만큼은 그때 그대로였다. 은실아, 이번엔 탕간이 싱겁다. 제사상은 짜면 안 되지만 밋밋하면 조상님이 서운해하신다. 그 말 한마디면 나는 국자를 들고 다시 간장을 넣었다 뺐다 했다. 조상님이 뭘 느낀다고 국물 간까지 맞추나 싶으면서도 그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남편은 언제나 내 편이 아니었다. 그 사람은 조용히 그리고 교묘히 중립을 택했다. 당신이 없으면 이 집은 안 굴러가. 그 말이 처음엔 좋았다. 인정받는 느낌이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말이 족쇄가 됐다. 내가 없으면 제사도 명절도 집안도 멈춘다는 뜻. 그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부드럽게 포장한 말이었다. 가끔 명절 즈음이면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은실아. 너는 아직도 그렇게 제사 많아? 요즘은 다 줄이던데. 응, 우리는 종가라서 어쩔 수 없어. 그 말이 입에 익숙했지만 마음 한쪽이 허전했다. 우리 집은 왜 항상 어쩔 수 없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꼿꼿했다. 90을 넘기셨는데도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불을 지피고 상차림을 확인했다. 그분의 눈빛에는 여전히 감시가 있었다. 내가 잠시라도 쉬면 시어머니의 시선이 등 뒤에서 꽂혔다. 손 놓고 뭐해? 고사리 다듬는 중이잖아. 잠깐만요, 어머니. 손이 좀 아파서요. 나이 들어도 며느리는 며느리지. 시집살이란 게 그런 거야. 그 말이 내 마음을 천천히 무너뜨렸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내 몸이 이상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손가락이 굳어 있었다. 마디가 뻣뻣해서 젓가락질이 잘 안 됐다. 처음엔 잠시 쉬면 낫겠지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손끝의 통증이 가시질 않았다. 밤이면 손가락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팠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야 겨우 좀 펴졌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다. 관절염이네요. 오랫동안 손을 많이 쓰셨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평생 전 붙였어요. 1년에 13번이요. 의사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13번이요? 네, 제사요. 우리 집은 양반이라서요. 그 말을 하며 나도 모르게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국자 대신 약봉지를 잡게 됐다. 밤마다 손이 부어오르고 관절이 붓고 뜨거운 기운이 올라왔다. 그 통증은 마치 누군가 내 손가락을 하나씩 비틀어 쥐어짜는 듯 했다. 전 붙이던 손이 이제는 수저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졌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마저 이해하지 못했다. 나 때는 애 낳고도 바로 제사 준비했다. 그 한마디면 나는 아픈 손을 감싸준 채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반죽을 하고 고기를 재우고 생선을 손질했다. 손가락 마디가 비명을 질러도 그 소리를 삼켜야 했다. 왜냐면 며느리는 조용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어느 날 정말로 손가락이 펴지지 않았다. 젓가락을 들려는데 힘이 안 들어갔다. 젓가락이 툭 떨어지자 시어머니가 눈을 치켜떴다. 그 손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그 말에 내 목구멍이 탔다. 어머니, 손이 너무 아파요. 그까짓 게 뭐가 아파? 참으면 낫지. 며느리가 아프면 조상이 서운해.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웃음이 났다. 조상이 내 손가락 관절까지 챙기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후로 나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손이 욱신거려 이불을 붙잡고 뒤척였다. 손끝에서 심장이 뛰는 것처럼 통증이 올라왔다. 그 통증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조상은 도대체 어디까지 챙기라는 걸까? 30년 동안 모시고 기도하고 빌었는데 이제 와서 내 손 하나 못 펴게 만드는 게 조상의 뜻일까? 며느리 인생이란 게 그런 거였다. 시댁의 제사는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하지만 정작 내 몸은 아무도 모셔주지 않았다. 남편은 좀 쉬어 하면서도 결국엔 제사 전날이면 말했다. 그래도 상은 차려야지. 그 말 속에는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 숨어 있었다. 나는 매번 그 말을 들으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손에 파스를 붙이고 손가락에 테이프를 감았다. 그렇게라도 버텨야 했다. 이번 제사만 넘기면 좀 나을 거야. 그렇게 넘긴 제사가 13번, 그리고 또 30년이었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내 손을 보며 말했다. 이제는 전 붙이면 안 됩니다. 다시 쓰면 손가락 모양이 틀어질 거예요.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었다. 그럼 제사를 접어야겠네요. 의사는 미소도 짓지 못했다. 내 웃음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였을 것이다. 집에 돌아오는 길 시장에 들렀다. 매번 제사 준비하던 시장이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소리. 그 속에서 나는 문득 멈춰섰다.
손이 너무 아파서 장바구니를 들 수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이젠 내가 아니라 내 몸이 제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걸. 그해 여름 나는 결심했다. 이제 그만합시다. 제사 그만 지내요. 식탁에 앉은 남편이 젓가락을 멈추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 제사도 아직 남았잖아. 내 손이 이래요. 나는 손을 들어 보였다. 퉁퉁 부은 마디는 이미 사람 손이 아니었다. 관절이 휘고 매운 고춧가루에 닿기만 해도 불에 댄 듯 아팠다. 이 손으로 무슨 전을 부치고 탕을 끓여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숟가락을 내려놨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다. 그래도 조상제사인데 없앨 순 없지 않나?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조상은 내가 없으면 못 챙기고 당신은 나 없으면 제사도 못 지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양반가예요? 남편은 대꾸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제사 준비를 멈췄다. 방 한켠에 덩그러니 놓인 제기함에는 먼지가 쌓였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아마 내 손목을 붙잡고 욕을 퍼부었겠지. 하지만 이제 그럴 사람도 그럴 힘도 없었다. 며칠 뒤 남편은 혼자 시장을 다녀왔다. 낡은 장바구니엔 식혜 한 병, 과일 몇 개, 조그만 떡 한 접시가 전부였다. 이걸로 그냥 간단히 올리면 되겠지?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남편은 홀로 상 앞에 앉았다. 술잔을 따르고 떡 한 조각을 올렸다. 그리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불쌍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보다 더 큰 건 홀가분함이었다. 30년 동안 쌓였던 쇳덩이가 한순간에 떨어져 나간 것 같았다. 며느리들은 놀랐다. 어머니, 진짜 제사 안 지내세요? 그래. 나 죽으면 너희도 안 지내. 밥 한 그릇 먹고 그게 다야. 처음엔 며느리들도 어색해했다. 큰 며느리는 시댁 어른들이 뭐라 하시면 어쩌죠? 하며 눈치를 받고 둘째는 그래도 절이라도 한 번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며 조심스레 물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그럴 시간에 살아있는 사람 밥 챙겨요. 죽은 사람 밥상보다 그게 더 중요해. 그 말을 하고 난 밤 나는 오랜만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잤다. 제사 전날이면 늘 새벽 2시까지 고기 굽고 나물 무치던 내 손이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았다. 냄비에서 끓는 탕 냄새도 부침개 기름 냄새도 없는 주방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손가락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그런데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다. 올해 제사 안 한다고 들었어? 응. 나 손도 아프고 이제는 힘들어. 그게 며느리가 할 소리야? 형님이 시어머니 제사까지 안 지내면 우리 집안이 사람들한테 뭐가 되니? 그 말에 나는 더는 참지 않았다. 언니, 그럼 언니가 와서 지내요. 어머니 아들이 둘인데 왜 제사상은 맨날 내 손에서만 차려졌어요? 신우이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씁쓸하게 말했다. 형님은 좀 달라. 형님은 며느리 중에서도 제일 큰 며느리잖아. 그래요. 큰 며느리로서 30년을 했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려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다. 억울함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끝이라는 실감 때문이었다. 며칠 후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했다. 누나가 전화했더라. 제사 안 지내면 집안 망신이라던데. 나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대꾸했다. 망신 좀 당하면 어때요? 조상도 나 좀 쉬게 놔두라 그래요.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서운하시겠지. 그분이 살아계실 때 나 서운하단 말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조용히 일기를 썼다. 오늘 제사를 끊었다. 서운한 사람도 많겠지만 나는 이제 살고 싶다.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그 문장만큼은 단단했다. 시간이 흘렀다. 제사를 없앤 지 1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명절에도 우리 집은 조용했다. 대신 며느리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웃었다. 이렇게 명절에 같이 앉아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막내 며느리의 말에 나는 웃었다. 그래, 그게 명절이지. 조상 밥상 차리느라 사람 밥 굶기던 시절은 이제 끝이야. 손가락은 여전히 굽었지만 나는 매일 꽃을 만졌다.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피어난 꽃잎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제사보다 낫네. 내 손으로 산 걸 살리는 거잖아. 가끔은 시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본다. 어머니, 나 이제 그만했어요. 미안하지만 나 좀 살게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표정하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얼굴이 전보다 부드럽게 보였다. 마치 그래, 이제 내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남편도 점점 변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그가 이제는 나보다 먼저 말한다. 이번 명절엔 뭐 하고 싶어? 아무것도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 대화가 그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다.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아니, 그 집은 요즘 제사 안 한다며? 네.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그럼 조상님이 노하지 않으실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노하든 말든 이제 내가 살아야죠. 조상은 내가 없으면 제사도 없어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듣고 보니 맞네. 나도 내년부터 좀 줄여야겠어. 그때 깨달았다. 내 결심이 누군가에게는 용기였다는 걸. 해마다 반복되던 제사 달력이 이제는 텅 비었다. 그 빈자리를 나는 여행으로, 친구들과의 점심으로, 그리고 나 자신으로 채웠다. 한 번은 남편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 집이 안 굴러간다고 생각했는데 당신 덕에 이제야 굴러가. 나는 웃었다. 그래요. 이제 조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요.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기름 냄새도 국물 끓는 소리도 없는 주방에서 나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나는 여전히 관절염으로 손가락 하나 제대로 펴지 못한다. 하지만 마음은 펴졌다. 이제는 아무리 굽은 손으로라도 내 인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오랜 세월 조상님을 챙기느라 정작 나를 잊고 살았지만 이제는 알겠다. 양반 집안이 되기는 글렀다 해도 사람 사는 집은 이제야 된 것 같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노후 이야기에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